다음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경의 묘지명에는 아내는 25살, 25세의 나에게 시집와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결혼 연령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례가 참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려시대 여성의 결혼 연령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모두 27건에 불과합니다. 자, 그것을 시기별로 1100년대 이전과 1200년대, 1300년대를 나누어서 보면은 1100년대 이전에는 평균 20.4세, 1200년대는 15.1세, 1300년대에는 13.9세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염경의 혼인 연령 25세는 밝혀진 것 가운데 가장 최고령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높아서 총 15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1100년대 이전까지는 25.5세, 1200년대는 19.8세, 1300년대에는 18세 정도가 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혼인 연령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풍습을 조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조혼이 몽골의 간섭을 받을 때 공여 차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일부러 일찍 혼인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 시기에도 계속 혼인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 때 보면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납니다. 좀 더 뒤에 경국대전에는 더 내려가서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을 허락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도 신부는 16세 전후, 신랑은 12세 전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점 하나와 결혼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따라서 조혼의 풍속은 후손을 일찍 부려는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염경의 묘지명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조심스럽고 정숙하였다. 잠옷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고 말씨와 용모, 일솜씨와 행동이 남보다 뛰어났다.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시집 온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어른의 뜻을 먼저 알아 어른이 하고자 하는 뜻을 받들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고 안팎 친척의 좋은 일과 언짢은 일,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에는 그 마음을 함께하였으니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참 칭찬하고 그리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염경애가 사망할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나 하는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가하기 전, 시집 오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았고, 시집 온 뒤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하는 데에서 시집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집, 그러니까 결혼 후에 친정이 드는 곳에서 살고 결혼하면 시집으로 옮겨서 살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집간다와 장가간다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지만 고려시대에는 시집간다가 아니라 장가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가라고 하는 것은 장인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솔서혼이라고 하는데 사위를 데리고 사는 그런 혼인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당분간 여자 집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겠죠. 이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부부가 독립하거나 아니면 남자 집, 시댁으로 옮겨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처가살이의 전통에 대해서 무신집권기의 이규보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혼인을 하면 남자가 처가로 간다.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존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 고려 말의 학자였던 이색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처가살이를 하는 건 오랑캐 풍습이 동방에 물든 거라네. 오랑캐 풍습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조선 초쯤이 되면 처가살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가살이는 중국 풍습이 아니다. 이색이 이야기한 대로 오랑캐 풍습이라는 거죠. 중국 풍습을 따라야 한다 해서 변계를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왕실은 물론 처가살이를 안 하겠지만 왕실부터 지배층, 양반들이 처가살이를 하지 않기 시작하고 점점 아래 신분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데 조선 후기까지도 백성들은 여전히 처가살이를 합니다. 16세기 이후에 가서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랴, 또 처가와 뒷가는 멀수록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 조선 후기의 관념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는 매우 다르죠.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전통은 조선시대의 전통, 그것도 조선 후기의 전통들입니다. 아들, 딸을 차별했다거나 적장자에게 단독 상속을 한다거나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조선 후기 이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형태는 사남 이녀를 낳았고 부부가 사남 이녀를 데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가족이 그려집니다. 최루백과 염경의 부부는 사남 이녀를 낳았습니다만 고려시대의 평균 자녀 수는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9명,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3.97명 정도가 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남성이 재혼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4명이 넘지 않죠. 최루백 염경의 부부는 평균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길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데요. 이것은 적게 낳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이 낳았는데 영아, 유아 시기에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평균 자녀 수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형태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루백 염경의 부부가 단원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식구 수는 2남, 4남 2녀와 부부, 그리고 아마 늙은 어머니 해서 7명이 되었을 텐데요.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5명 정도의 단원 소가족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아들, 딸 가운데 어떤 차별이 존재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간의 차별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고려사의 일부 일처제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유라고 하는 관리입니다. 박유라는 사람이 상소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존비에 상관없이 모두 처 일명을 두는데 그치고 아들이 없어도 첩을 두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제한 없이 아내를 두므로 인재들이 모두 원나라로 흘러들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청컨대 대소신료는 여러 명의 처를 두게 하되 관품에 따라서 수를 줄여 서인에 이르면 처 일명과 첩 일명을 두게 하며 여러 처가 낳은 아들도 적자와 같이 벼슬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원망을 품은 자들도 없어지고 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당시 재상 중에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 논의를 그만두어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일부 일처제를 일부 다처제로 바꾸려던 시도가 그 아내를 무서워하는 재상 때문에 좌절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자, 어찌되었든 고려의 일부 일처제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조선 후기에는 양자를 들여서 대를 계승하게 합니다만 고려시대에는 딸이 대를 계승하는 지금으로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표는 왕건의 가계입니다. 맨 끝에 왕건이 보이죠.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고 할아버지가 작재건인데 작재건의 선대는 진의라고 하는 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 여성의 남편이 당나라 숙종이 되는데 말하자면 왕건의 증조 할아버지가 당나라 숙종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만 고려 왕실은 이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증조 할머니의 선대로부터 가계가 이어진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호경, 강충, 보육, 아들 두 대를 거쳐서 진이라고 하는 딸이 사이에 끼고 다시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러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버젓이 기록했다고 하는 점은 딸이 계보를 잇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당시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려의 호적 가운데에는 여성이 호주의 지위에 있는 사례도 여럿 발견됩니다. 그만큼 남녀 차별, 다시 얘기해서 가정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